두 번째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각 대선 주자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최재형 대선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김 의원님하고 김 전 의원님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정부에서 앞서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 아프간인에 대한 당시 이제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약 400명이 좀 넘는데 국내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이미 군 수송기 3대가 이송 작전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서 최재형 캠프 입장은 뭡니까?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파견돼 있는 우리 군 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 또 첩보 활동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해줬던 그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제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죠. 일단 우리나라와 협력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인권의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인권의 측면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저는 그 적절한 예우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망명 신청이 되면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망명에 따르는 여건이 또 요건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에 따라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안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12명. 네. 이상하게 민주당도 12명, 국민의힘도 12명. 참 묘합니다. 당에는 12명의 불법 거래 의혹 의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권익위가 정말 12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여당, 야당, 당을 떠나서 민주당도 사실 그 12명의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지만은 비례대표 의원 2명 제명했죠. 그것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을 해야 의원직이 유지가 되거든요. 제명하면 센 것 같지만 사실은 의원직이 그렇게 유지됩니다. 센 건 아니에요. 똑같이 당 소속만 아니지 본인이 탈당할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자진 탈당할 때.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탈당 권유를 다 했잖아요. 권고를. 근데 탈당한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10명 중에 한 명도 없죠.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지금 밟아가는 것 같아서 이거 볼 때 국민들은 야 이거 참 웃긴다. 전수조사 해놓고 무슨 대단한 조사를 받는 척하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몇 시간 앉아가지고 검토한 끝에 거의 소명된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제명 그것도 들여다봤더니 또 비례대표예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거 너무 쇼하고 있다라는 그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면키가 어려울 것 같아요. 최재형 캠프 입장은 그러면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투기 의혹이 있다.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투기만은 아닙니다.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는 12명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권익위도 그렇고 이게 수사기관도 아니고 무슨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수단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 수사나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없었죠. 이 권익위에 전수조사 해달라라고 이제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효성이 없고요. 정말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아직도 좌절하고 계시고 분노가 있는데 국민들 2번, 3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전수조사 받겠다. 권익위가 조사해라. 당당히 받겠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약간 소극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권익위 결과가 나오니까 앞서 의원들도 그렇고 패널들과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권익위가 사실 조사 권한이 없어서 약간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수사를 다 받아서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강한 징계 조치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또 이게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죠. 시간 버리고 다 세금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정치권이 좀 더 솔직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여러 가지 법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잘 세우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물론 부동산 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그 쇼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실효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슨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의원이 나오면은 대단하게 이 엄벌에 처할 것처럼 당에서도 계속 그런 그 입장을 취해 오다가 듣고 보니 이해된다. 다 이해되고 그러면은 이거 뭐 하라 했나? 이거는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캠프에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인데 다른 대선 주자가 일단 권익위에 12명에 들어갔습니다. 윤희숙 의원이죠. 대선 주자 들어갔고 대선 또 캠프에 캠프. 일단 뭐 제가 주자하고 그다음 캠프로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캠프 이렇게 일단 대선 주자부터 윤희숙 의원부터요. 근데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뭐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만 예. 본인이 연루가 됐거나 본인이 가담한 그런 또 의혹도 아니라고 그래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뭐 이해는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캠프에 또 계신 의원들 다른 캠프 의원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뭐 각자 아니, 알아서 제가 할 묻지도 일이죠. 않았는데 먼저 얘기 꺼내셔서 그에 또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 문제 빨리 끝내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아, 그래요? 다른 캠프에 지금 말씀 나하셨으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분이 5명이 연루가 됐었습니다. 12명 중에 12분의 5 확률이 꽤 높아요. 맞네요. 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2명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소명이 됐다라는 건데 3명은 소명 안 돼서 이제 제명 및 탈당 권유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들은 또 저기 독립된 헌법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문제는 알아서 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물론 각 개인의 제가 문제인데 이렇게 저렇게 뭐 말씀드린들 뭐 하겠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많은 인사가 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확률도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권익위가 보기에는 불법에 의혹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재형 캠프의 입장은 뭡니까? 싸움을 붙이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최재형 캠프 입장이 뭐 싸움 붙인다고 저희가 싸움에 걸려들지는 않죠. 잘 안 걸려드시네요. 알아서들 하셔야지. 뭐 그거를 저희가 최재형 캠프에서 네. 윤석열 캠프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안 됐네. 이거는 그 의원들과 국민들과의 관계고 예. 그런 거지. 이게 그쪽 의원님들과 최재형 캠프와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뭐 중요 현안이잖아요. 정치 현안.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일단 권익위 조사에서는 의혹이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차원에서 제가 뭐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뭐 그건 윤 후보 캠프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는 모두 부동산, 본인 소유나 뭐 가족 소유도 포함이 되겠죠. 검증을 받자라고 했고 오늘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가 좋은 생각이다. 그러자 나는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캠프 입장은 뭔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찬성한다라고 냈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아마 이게 뭐 권익위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이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선관위가 꾸려지게 되면은 그와 함께 이 후보들 검증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아직 정리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도 그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아주 혹독한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대선 때. 예.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되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는 후보 입장이라면은 그것은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죠. 따로 청문회가 없잖아요. 예. 이런 대통령 후보는 따로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네거티브 공방이라든지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되는 뭐 흑색 선전이나 마타도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사전에 거르기 위해서라도 당이 자체적으로 외부 인사들을 모셔서 그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면 더욱 좋겠죠. 좀 아주 공정하게 평가하실 분들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받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직속으로 검증단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약간 유야무야된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최재형 캠프 입장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는 그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갑니까? 어차피 당대표 직속 기구가 되겠죠. 밑이든 옆이든 독립된 기구였으면 더 좋겠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당의 지도부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당의 경선이니만큼 뭐 당 그 지도부나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로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그런 그 독립된 기구 상당히 그 자율권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면 오히려 더 본선 경쟁력이 더 올라가겠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윤 후보 캠프 인사들과 이준석 대표 측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매일 거의 설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말씀드리는 정리된다고 게 해서. 더더욱 당 지도부로부터 별도의 자율적인 기구였으면 더 좋겠다. 근데 자율적인데 아마 검증기구가 만들어지면 단장이든 위원장이든 당대표가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자율적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생기지 그 않겠어요? 이제 그 당 대표도 여러 가지 공신력을 얻으려면은 예. 본인이 마음대로가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 충분히 그 협의하고 예.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임명됐잖아요. 정홍원 예. 전 국무총리. 그런 분이라면은 오히려 선거관리위원장이 저는 뭐 당 대표가 선관위원장에게 좀 일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홍원 총리 정도면 이준석 대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예. 선거관리와 관계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증위원회를 선관위원장이 예. 좀 구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면 좋겠죠. 실제 최재형 캠프에서 상호실장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윤 캠프하고 이준석 대표와는 윤석열 후보 캠프랑은 약간 감정의 골이 심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많이 봉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심했는데. 다행히 굉장히 이제 뭐 진실 게임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행입니까? 아쉽게입니까? 다행이죠. 다행이죠. 당 지도부하고 어느 특정 후보 또 캠프하고 그 불화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어느 누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당 예. 지도부하고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 되니까. 최재형 후보 얘기를 해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처음에는 다크호스였는데 JTBC가 의뢰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자 대결에서 5.0%입니다. 높지가 않아요. 상당 다크호스인데 이제 부분은 다크도 빠졌는데. 상당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호시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이긴 하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영입 1호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캠프에 합류를 했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그 캠프가 의사 결정이 빨랐고 뭐 입당도 빨랐고요. 예. 굉장히 속전속결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좀 캠프가 비대해지면서 조금 그런 그 체계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건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과거에 그러니까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오히려 과거 정치를 했던 많은 분들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과거 정치의 기성복을 자꾸 입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최재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이런 게 더 발산이 되고 그런 게 더 많이 알려지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약간 생각하죠.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해석을 하면 너무 강경한 이미지가 많이 노출돼서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조금 말씀입니까?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은 더 좋겠죠. 근데 강경한 이미지라는 게 무슨 뭐 잘못된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집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일정, 행보, 메시지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애국가가 뭐 절대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거 중도 아니죠? 확장에는 약간 부담이 됐던 것도 같아요. 저는 이미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저희가 중도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그 정책 발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재형 후보 대선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